푸틴과 루카셴코는 폴란드 국경을 하이브리드 전쟁 지역으로 만들어 나토의 동부 측면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난민의 물결, 밀수 풍선, 드론 괴롭힘, 이주자 그룹은 심지어 톱으로 국경 울타리를 자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를 사용하여 그들은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난민으로 국경을 넘쳤습니다. 이 혼란의 물결은 바르샤바에서 베를린을 거쳐 브뤼셀까지 이어지는 음흉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대응은 무자비했습니다. 국경은 수백 킬로미터의 대전차 참호, 콘크리트 구슴도치 장벽, 이동 제한 장벽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지점은 전자 및 센서 기반 감시로 모니터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0만 명의 군인이 국경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식 전술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지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지상 레이더와 움직임 감지 시스템으로 지하를 사실상 엑스레이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와 민스크의 대규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어두운 지하 터널에서 무너졌다. 12월 11일 아침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180명 이상의 외국인이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주자들은 나레프카 근처의 댐 아래에 파놓은 지하 터널을 통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기발해 보였다. 그러나 침투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군사적 천재성보다는 절박한 전술이 드러난다. 모든 것은 폴란드 동부 나레프카 국경 초소 근처의 포돌라스키의 보이보디십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보기관의 최근 시도는 높이 1.5m에 불과한 지하구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출신으로 이 터널을 통해 폴란드 영토로 밀입국하려고 시도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울창한 숲과 습지 지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밀수업자와 침투 시도에 자연적인 은신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폴란드가 구축한 통합 전자 시스템 덕분에 이 지리적 이점은 러시아에게 죽음에 덫이 작전의 붕괴는 국경에 설치된 폴란드의 첨단 전자 장벽 시스템의 성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상의 물리적 장벽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하이브리드 전쟁 기획자들은 지하로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폴란드의 국경 보안 교리가 시각적 감지뿐만 아니라 지진 및 전자 감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합 전자 시스템은 지하의 움직임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터널 출구의 장면은 순전한 공황 상태였다. 지하 터널에서 나온 첫 번째 그룹들은 이미 폴란드 국경 수비대, 경찰부대, 추적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터널 출구에서 즉시 130명 이상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침투 시도가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첫 번째 문 안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무너진 것은 터널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크렘린의 전체 계획이었습니다. 루카셴코와 푸틴의 계획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도 비슷한 벽에 부딪혔다. 2025년 1월 리투아니아 국경정비대는 파살치스 마을 근처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파인 또 다른 25m 터널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하 침투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절박한 체계적 전략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양쪽 전선에서 동일했습니다. 기술이 원시적인 터널 전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100m 터널은 실제로 빙산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약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터널은 폴란드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해 파였지만 그 구멍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전자장벽과 지진 센서 기술의 성공은 핀란드에서 루마니아까지 동유럽 전역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식 콘크리트 벽은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벽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침투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경 표지, 모든 나무, 모든 흙이 러시아를 감시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터널 사건은 유럽의 보안 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경고였고 그 경고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벽은 더 높아졌고 센서는 더 민감해졌으며 유럽의 문은 러시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나르카는 단지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위험 지점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테레스폴 근처의 점토가 많은 지역의 파인 터널은 폴란드의 주요 철도 공급선 바로 아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민자를 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물류 라인 아래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스 접점의 터널은 나토 증원군을 매복하기 위해 사용될 잔류팀의 침투 지점입니다. 이 터널에 사용된 기술은 무소음 굴착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채굴 장비를 개조하여 표면에 거의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유압 추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터널 내부는 열 감지 카메라에 의해 탐지되지 않도록 냉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 있는 열 감지 드론이 지하의 열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국경 보안 개념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기술이 부족할 때 원시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감시자가 등장합니다. 인간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 카미시의 50만 명 규모의 군대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이 숫자는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큰 육군으로 만듭니다. 나토의 폴란드 디자인 사무소 고준비 예비 시스템의 효과와 6가지 참고 분원, 완전 장비 전투 준비부대, 전선의 4시간 내 많은 목록 X-웨이브는 폴란드가 현대 전쟁 기술에서 군인을 원한다는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파일이다. 폴란드가 대규모 군대를 구축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차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적 현실은 카메라와 단독 센서, 드론 소리로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터널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지상에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터널을 확인하고 군사부대로 국경의 모든 킬로미터를 점검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사보타주가 순찰을 방해할 것이라는 보험을 듭니다. 그들이 터널에서 더 나올 때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이 안전하지 않으면 경사들이 휴대용 지상 조명 장치로 숲에서 음향 사냥을 합니다. 그들은 고정된 센서에 의해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인간의 귀와 경험으로 확인하고 터널이 발견되면 팀이 원형 지역에 모여 몇 분 안에 양쪽 끝을 폭파하여 터널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수의 군인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략 게임은 풀뿌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더더비우 구토이 프로그램은 폴란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 스카우트 캠프가 아닙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동원입니다. 이는 민간인에게 생존 기본, 보병 전술, 사이버 위생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목표는 26년 말까지 10만 명의 민간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 인구의 24%가 비상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과거에 마을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반정보 요원입니다. 푸틴의 회색지대 이점은 폴란드의 총격 방위 교리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테이블 위의 옵션을 실행해봅시다. 터널은 코어되었습니다. 국경은 봉쇄되었습니다. 푸틴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움직임은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더 큰 소란스러운 군사훈련을 시작하여 폴란드 군대의 주력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쪽 벨라루스의 병력으로부터 터널을 사용하여 소규모의 고도로 훈련된 파괴 공작팀을 폴란드에 침투시킬 것입니다. 목표는 파괴 공작일 것입니다. 폴란드 내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기 위해 제슈프 공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나 전력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르샤바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게임의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비에스와프 쿠쿨라 장군의 교리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제 공격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교리는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보부가 터널 입구나 군사 집결을 국경에서 탐지하면 포병대와 카미카제 드론이 벨라루스 영토의 위협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피해자 역할을 좋아하지만 폴란드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만약 당신이 터널을 판다면 그 터널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게다가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폴란드는 벨라루스 쪽이 아닌 자국 측 국경의 중요한 교차 지점에 지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널에서 나오는 사보타주가 첫 걸음에서 폭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저비용 고효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폴란드의 조치로 인해 폴란드와 나레프카에서의 붕괴는 바르샤바에서 베를린, 그리고 브뤼셀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큰 대륙 규모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규모와 폴란드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차터97과 랜싱 연구소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에서 저지른 불법 국경 횡단 시도 건수가 20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거의 15만 건이 폴란드 국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일어난 일은 무작위로 발생한 이민자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의해 계획되고 벨라루스 KGB에 의해 실행된 조정된 하이브리드 행동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나토의 동부 전선을 마비시키고 보안군을 소모시키며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유럽연합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 20만 명의 군중을 생물학적 무기나 인간 총알로 사용함으로써 그러나 이 전략은 폴란드의 최근 조치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켜 러시아에게 자멸적인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파급 효과 중 가장 중요한 점이자 러시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점은 이 위기를 관리하는 폴란드의 뛰어난 외교적 유도술입니다. 푸틴의 목표는 폴란드를 약화시키고 내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는 이 위협을 공중에서 포착하여 이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옥죄는 대규모 법적 함정을 설정하기 위한 완벽한 전쟁 명분으로 사용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터널 발견, 증가된 공격성 및 국경 침해를 제기하여 유럽연합의 쉥겐 국경 규정의 국가 안보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결과는 폴란드는 독일과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통제와 엄격한 검사 체제를 2026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여권 검사를 포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의 모든 육상 무역, 물류 흐름 및 인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라고 선전된 조치들은 푸틴의 끊임없는 공격 덕분에 영구적이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 함정의 메커니즘은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의 강화와 3번의 효과적인 봉쇄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트럭 대기열을 초래하고 공급망을 혼란시키며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경행 수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터널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을 밀수하려다 고속도로에서 수십억 달러의 상업교통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전략적 맹목입니다. 폴란드는 국경 보안을 이유로 러시아의 마지막 유럽 연결을 차단하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이 상황은 랜싱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례 없는 심각성에 조정된 국가 대응입니다. 푸틴이 유럽연합 내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국가들을 서로 대립시키려 했지만 그는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경을 봉쇄하며 단결된 견고한 전선을 발견했습니다. 국경 폐쇄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물류 미래도 가두었습니다. 나레프카의 터널 사건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냉혹하고 교활한 면모를 나타낸다면 폴란드와 독일의 최근 조치는 상황이 얼마나 뜨겁고 동적인 전쟁에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지진 센서가 들판에서 두더지를 찾는 동안 외교 테이블과 군 본부에서는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과 억제 교리를 능동적 위협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변화와 도전의 가장 명확하고 충격적인 표현은 12월 11일에 구 유럽 군단의 전 사령관인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외교적 예의와 간접적인 언어를 제쳐두고 그 장군은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의 심장부, 가장 전략적인 군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를 직접 겨냥하며 군사 역사에 남을 문구를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300km 내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900km 내의 모든 것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군사 발언이나 빈 협박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의 특정 좌표와 함께 전달된 최후 통첩입니다. 장군의 발언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크로마진스키의 말은 터널 위기와 증가하는 국경 침해와 병행하여 읽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의 하부 침투 시도와 괴롭힘에 대응하여 폴란드는 상부에서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제시했습니다. 터널 사건은 바르샤바가 억제 교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설명하고 러시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장군은 명확하고 주저 없이 공적이나 긴장이 고조될 경우 폴란드 군대는 칼리닝그라드에 진입하여 지역을 공격하고 위협을 근원에서 제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나토의 전통적인 스등방어 교리에서 선제적이고 파괴적인 타격 능력으로의 전환을 가장 명확하게 신호하는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자 유럽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새로운 하이마스 시스템과 장거리 미사일 배터리를 획득하고 장군의 명확한 위협으로 인해 이는 전력 요소에서 방어할 수 없는 인질로 변모했습니다. 이미 터널과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자국 영토, 가장 가치 있는 군사 자산이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군의 우리는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발언은 수사적 과정이 아니라 폴란드의 현대화된 강력한 화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러시아 분배는 이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전략적 체스 게임에서 두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유럽의 잠자는 거인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 하에 방위 정책에서 급진적인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터널 위기 직후 독일 정부는 폴란드의 야심찬 동부방패 작전에 직접적인 실질적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참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며 탱크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 4월부터 폴란드 국경에 배치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과 폴란드 군인들이 같은 참호를 파고 공동의 적에 맞서 같은 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푸틴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무기를 든 통합된 무장 유럽입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단지 뉴스 기사만을 봅니다. 그러나 지도를 테이블 위에 놓고 베를린의 움직임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나토의 포위 교리입니다. 리투아니아 북부에 배치된 105대의 레오파드 EAA 전차와 남부 폴란드 국경에서 진지를 확보하는 독일 요새화 부대. 이 두 벡터를 결합하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를 둘러싼 철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문헌에서 고전적인 협공 준비이며 모스크백에는 완전한 악몽 시나리오입니다. 리투아니아 남동부 루드니카이 훈련장에 영구 주둔 중인 독일 제45 기갑여단은 상징적인 나토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공격 부대입니다. 이곳에 주둔 중인 5,000명의 병사와 105대의 레오파드 2A8 전차는 러시아의 기갑 교리에 대응하여 개발된 가장 치명적인 배응책입니다. 왜 2A8일까요? 이 탱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항하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코넨 미사일을 발사하면 탱크의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고 탱크에 맞기 전에 공중에서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이 기술적 우위는 칼리닝그라드 국경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진할 수 있는 어떤 장갑 돌파 작전도 이제 리투아니아의 경보병이 아닌 세계 최고의 장갑 사냥꾼들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탱크들의 포시는 칼리닝그라드의 보급로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이 방어가 아닌 지역 지배를 위해 러시아의 문턱에 이렇게 중무장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북쪽 관문은 독일 강철로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탱크들이 북쪽에서 대기하는 동안 남쪽에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지속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동부 방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 연방군 공병들이 폴란드 러시아 국경을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참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차 참호와 용의 이빨로 강화된 깊은 방어선입니다. 독일 공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리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 요새들은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제11군단이 남쪽으로 폴란드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로로 줄입니다. 러시아 탱크 대대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 기동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라 지뢰가 매설되고 늪으로 변하며 콘크리트 블록으로 차단된 죽음의 구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부전선은 러시아 군대의 이동 지역이 아니라 물류의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이 땅 자체를 무기로 바꾸어 러시아를 그들의 국경에서 가두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방 분석가들은 수왈키 회랑을 나토의 약점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이 회랑을 한 번에 차단하고 발트해 국가들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의 양날의 움직임이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위협을 받는 것은 수왈키 회랑이 아니라 칼리닝그라드 자체입니다. 나토는 수왈키를 방어하는 대신 칼리닝그라드를 질식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전제 상황에서 칼리닝그라드는 요새가 아니라 나토의 호수와 나토의 강철로 둘러싸인 인재지역입니다. 푸틴의 핵탄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국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발사대를 보호할 지상군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갇혀 있습니다. 이 포기의 진정한 파괴적인 효과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고 느껴집니다. 물류와 심리학.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단절된 월경지입니다. 보급품은 바다를 통해 또는 리투아니아를 통과하는 기차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에 있는 독일군의 존재와 폴란드 국경의 요새화는 칼리닝그라드를 방어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엄청난 고립의 심리를 만듭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보험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독일 탱크가 있습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수비대의 전투 의지를 꺾기에 충분합니다. 러시아의 군사주도는 이제 힘의 과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거대한 물류 부담이 되었습니다. 베를린과 바르샤바는 모스크바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단 1cm라도 전진하면 우리는 칼리닝그라드를 지도에서 지울 것입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보지 못한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서부 측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자산이 이제 나토의 가장 큰 인질이 되었고, 이 인질 위기는 외교 테이블이 아닌 루드니카이의 탱크 트랙 소리와 폴란드 국경의 콘크리트 믹서 소리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대합니다. 진실을 계속 보려면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